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성우가 꾸민 할망북입니다. 늦게나마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단단히 미쳤어. 상우야, 제발 엄마 좀 살려다오. 동네 사람들에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표 보살. 하지만 안방문만 닫으면 5살짜리 전처 딸의 허벅지를 비틀어대던 독사 같은 여자. 강원도 산골 무려 25년을 숨죽여 머슴처럼 일만 하던 의붓딸이 마침내 시퍼런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1988년 무진년 겨울 아버지의 환갑잔치가 열리던 날, 앞마당은 동네 사람들이 뜯어먹는 돼지 수육 냄새로 진동했지만 내 손끝은 얼어붙은 무채를 써느라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잔치통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도마 위를 내리치는 내 서늘한 칼질 소리는 묘하게도 어긋난 박자를 타며 강원도 산골짜기의 매서운 칼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벼. 핏줄도 안 섞인 전처 딸내미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놨으니 동네 잔치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내는 거 아니겠어? 가마솥에서 뭉근하게 끓고 있는 소머리 국밥에 김을 헤치고 양양되게 낭랑한 목소리가 부엌 문지방을 넘어왔다. 전을 부치다 말고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아내던 마당의 아낙들이 일제히 맞장구를 쳤다. 말도 마, 저 지집에 5살 때 이 산골로 처음 굴러 들어왔을 적에 삐쩍 골아가지고 숨이나 제대로 쉬겄나 했잖여. 그걸 우리 최 여사가 밤낮으로 미음 쏟아먹이고 입혀서 저만치 키워놨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는 말이 딱이여, 딱. 동네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걸치고는 허공에 대고 훌훌 털어버렸다. 어르신들 입버릇처럼 인생 뭐 있어? 모여 앉아 고기나 씻고 이야기나 한판 푸는 거지 하며 남의 속살도 모른 채 태평한 소리들을 해댔다. 나는 도마 위에 산처럼 쌓인 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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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간격으로 무채가 썰려 나갔다. 무채는 가늘고 일정해야 제맛이다. 급하게 썰면 손을 벤다. 25년을 이 얼음장 같은 부엌 바닥에서 썰어온 무채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아이고, 성님들도 참,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려. 다 우리 연희가 착해서 내 속을 안 썩인 덕이지. 안방에서 화사한 옥색 한복에 붉은 융단 조끼를 걸쳐 입은 계모가 종종걸음으로 나왔다. 얼굴에는 사람 좋은 웃음이 한가득이었고 눈꼬리는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다. 그녀는 국밥 토령을 하던 내 곁으로 다가와 꽁꽁 언 내 손등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감싸 쥐었다. 연희야, 손 시려서 어째? 내가 할 테니까 넌 방에 들어가서 온몸 좀 녹여라, 응?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그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표 어미였다. 하지만 내 손등을 감싸 쥔 그녀의 소나기는 뼈가 으스러질 듯 억셌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는 척하며 앞치마에 가려진 내 옆구리 살을 손톱이 파고들도록 비틀어 꼬집었다. 숨이 헉하고 막힐 만큼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나는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무채를 씌어 꼬부라진 동아줄 마냥 썰어놨네. 동네 사람들 이빨 다 부러뜨릴 일 있니? 잔칫날 상에 재 뿌리기 싫으면 얌전히 아주 얇게 썰어. 귓가에 닿는 그녀의 숨결은 뱀의 혀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입가에 걸린 사람 좋은 미소와는 정반대로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주워거렸다. 네, 어머니 얇게 썰게요. 내 대답에 계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호호 웃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서 맴이 찢어져요. 하는 그녀의 넉살 좋은 목소리가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나는 비틀린 옆구리의 통증을 가만히 음미하며 다시 칼을 쥐었다. 5살 친어머니가 죽고 처음 이 집에 오던 날 밤부터 시작된 일상이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면 계모는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용도실 구석으로 끌고 가 빗자루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매질을 했다. 소리를 내면 더 때렸다. 살기 위해 나는 통각을 끊어내는 법부터 배웠다. 어이구, 우리 노인네들 아주 뽕을 뽑으시네. 뽕을 뽑아. 그때 마당 한 구석이 소란스러워지며 싸구려 스킨 향이 훅 끼쳐왔다. 번지르르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요즘 유행한다는 어깨 넓은 지색 양복을 쫙 빼입은 이복동생 상우였다. 27 처먹고도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시내 당구장과 다방을 전전하는 집안의 골칫덩이이자 계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친아들. 야, 누나. 여기 수육 쓸만한 걸로 좀 썰어봐. 기름기 쫙 뺀 놈으로. 상우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은 손으로 도마 위에 놓인 삶은 돼지고기를 덥석 집어 입에 우겨 넣었다. 쩝쩝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름이 그의 번들거리는 턱을 타고 흘렀다. 그 오만한 눈빛 속에는 나를 한 핏줄이 아니라 언제든 부려먹고 치워버릴 집안의 식모쯤으로 여기는 경멸이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다. 상우야, 넌 읍내 나간다더니 왜 벌써 왔니? 마당에 있던 계모가 쏜살같이 달려와 상우의 양복 소매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나를 노려보던 서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아들을 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다. 아, 읍내 새끼들. 돈도 없는 게 자꾸 들러붙잖아. 찌질해서 원. 상우가 툭 내뱉으며 신경질적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순간 그의 안주머니 틈새로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쪽가리 하나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쑥 들어가는 것이 내 시야에 맺혔다. 낯익은 빛깔이었다. 읍내 뒷골목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칠성파 양아치들이 쓰는 차용증 겉면과 똑같은 시뻘건색.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묵묵히 무채를 썰어 굵은 소금에 버무렸다. 소금이 상처난 손끝을 파고들어 쓰라렸지만 내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무언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안방 구석에서 벌건 얼굴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밖에서는 계모가 아들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며 호거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평화롭고 완벽하게 역겨운 정상 가족의 풍경. 가마솥 밑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같은 세월이었다. 긁어내려 해도 박박 긁히지 않아 억지로 삼켜야 했던 25년. 하지만 가마솥에 불을 지필 때는 마른 장작부터 천천히 태워야 하는 법이다. 젖은 장작을 섣불리 넣었다간 매운 연기만 마실 뿐이다. 상우의 품속에서 언뜻 비친 그 붉은 차용증. 그것은 내가 이 썩어 빠진 가마솥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아주 훌륭하고 잘 마른 불쏘시개가 될 것이 분명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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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칼질 소리가 한결 경쾌해졌다. 기나긴 겨울의 끈, 꽁꽁 얼어붙었던 내 복수의 첫눈이 바야흐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기억이란 참으로 얄궂다. 세월에 죽고 온 이불을 아무리 여러 겹 덮어 씌워도 5살배기 연하고 여린 살갗을 파고들었던 그 서리빨 같은 냉기는 기어코 이불을 뚫고 올라와 불쑥불쑥 뼛속을 얼리곤 했다. 슬픔조차 사치였던 내 생애 첫 강원도의 겨울밤이었다. 25해 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시너미의 관이 채 흙으로 다 덮이기도 전이었다. 술 냄새와 매캐한 담배 쩐내가 엉겨 붙은 아버지의 거친 손에 질질 끌리다시피 당도한 곳은 해가 일찍 떨어져 산안개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던 강원도 산골의 낡은 기와 지붕집이었다. 어린 눈에 비친 그 집은 마치 산채로 사람을 삼키려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대한 짐승 같았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두엄 냄새와 알 수 없는 서늘함에 내가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고 주춤거리자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그녀가 나왔다. 아이고, 우리 바깥 양반 오셨소? 그리고 아이고, 이 가엾은 것. 어미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누. 이리 온. 이제 이 애미가 다 품어줄 테니. 최 여사. 훗날 동네 사람들에게 천사표 새어머니로 칭송받게 될 나의 계모였다. 그녀는 달려나와 내 작은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에 홀딱 넘어가 당신만 믿소. 이 불쌍한 핏덩이 사람 구실하게만 걷어줘. 하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때 내 코끝에 훅 끼쳐오던 계모의 분냄새는 훗날 내 평생을 올가맬 지독한 독약의 냄새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막걸리를 퍼마시고는 아랫목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다. 낮에 동네 안악들이 모여 수군대던 소리가 어린 내 귓가에도 맴돌았다. 제 속으로 낳은 아들내미가 있는디. 전처 자식이 눈에 차겄어? 인생 뭐 있어? 남의 집 구석 속사정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는 떡이나 얻어먹고 남의 집 이야기나 한 판 털어버리고 마는겨.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면서도 눈앞에 놓인 제육보쌈에 군침을 삼키며 방관자가 되었다. 잔치판이 끝난 뒤 집안에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자 계모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야, 이리 와. 방금 전까지 아버지 앞에서 나를 쓰다듬던 부드러운 손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내 뒷덜미를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 거칠게 낚아채더니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다용도시를 지나 칠흑같이 어두운 뒷마당 장독대로 나를 끌고 갔다. 맨발에 닿는 꽁꽁 언 흙바닥의 촉감에 내가 자지러지게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그녀의 억센 소나기가 내 입을 틀어막았다. 어디서 재수없게 제 애미 잡아먹은 년이 굴러들어와서는 내 년이 울면 저 방에서 자는 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널 업어줄 것 같아? 주둥아리 닥치지 못해. 그녀의 속삭임은 살얼음 낀 동치미 국물보다 차가웠다. 계모는 내 얇은 내복을 훌렁 걷어 올리더니 허벅지 안쪽에 가장 연한 살을 엄지와 검지로 비틀어 꼬집기 시작했다. 멍이 들면 아버지의 눈에 띌까봐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만 교묘하게 골라내는 치밀함이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을 쳐도 그녀의 손바닥이 내 입을 꽉 막고 있어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못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자 그녀는 그제야 나를 얼음장 같은 장독대 옆에 내동댕이 쳤다. 내 주제 파악을 해. 여긴 내 집이고 넌 밥벌레야. 내 아들 상우 앞길에 먼지 한 톨이라도 방해되는 날엔 이 장독대 밑에 파묻어버릴 테니까.
계모는 매정하게 돌아서서 부엌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뒷마당. 쩍쩍 갈라져 깨진 간장동 옆에서 5살의 나는 오들오들 떨며 밤을 새웠다. 깨진 장독 틈새로 흘러나온 퀴퀴하고 짠 간장 냄새가 내 온몸에 배어들었다. 너무 추워서 울음조차 얼어붙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있는 따뜻한 안방의 불빛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나오고 있었지만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빗장을 푼 계모는 내게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내밀었다. 잠에서 깬 아버지 앞에서는 또다시 콧소리를 섞어가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새 어미가 보고 싶은지 보채서 제가 꼬박 안고 달랬지 뭐예요. 아버지는 허허, 당신 고생이 많소. 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허벅지 안쪽이 피멍으로 퉁퉁 부어올라 앉기조차 힘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꾸역꾸역 미음을 삼켰다. 뜨거운 눈물이 밥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살려달라고 애원해봤자 아버지는 모른 척할 것이고 동네 사람들은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길 뿐이라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감정을 거세당한 무쇠 인형처럼 맞으면 맞는 대로, 굶기면 굶기는 대로 납작 엎드려 숨만 쉬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내 심장을 깃고 어두운 아궁이 밑바닥에 파묻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말 없는 착한 의붓딸의 가면을 쓴 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짓밟히고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독 안에 갇혀 오랜 세월 썩어 문드러진 감정은 어느 순간 치명적인 맹독으로 발효되어 뚜껑을 열어 젖힐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5해 전 깨진 장독대 옆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5살 아이의 눈물은 이복동생 상우의 숨통을 조이고 계모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릴 서늘한 도끼가 되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도마 위에 팔을 다지는 칼질 소리가 다시 한번 부엌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햇솜을 두툼하게 채워 넣은 이불은 덮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는 형틀이었다. 따뜻하다 못해 숨통을 틀어막는 그 지독한 무게가 바로 우리 집 최 여사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써 내려간 완벽한 성인군자 탈바가지의 진짜 질감이었다. 환갑잔치가 끝난 이튿날 마당 수도가에는 기름때가 절어붙은 그릇들과 손님들이 덮고 잔 이불 호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살얼음이 낀 고무대야에 맨발로 들어가 잿물 푼 물에 이불 빨래를 밟는 내 발등은 이미 자두처럼 붉게 얼어 터져 있었다. 발끝의 감각이 사라져 갈 때쯤 대문 밖에서 아이고, 동서.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양양댁과 윗마을 박씨 아주머니가 마시를 왔다. 어제 남은 수육 쪽갈이라도 챙겨갈 심산이 뻔했다. 우리 연희는 어제 그 고생을 하고도 또 저렇게 찬물에 발을 담그고 있네. 아이고, 최 여사 댁은 진짜 복 받은겨. 저런 효녀를 어디서 얻어. 박씨 아주머니의 너스레에 안방에서 화장수를 두드리던 계모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내 발그레한 발을 보더니 과장되게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냈다. 아이고, 내가 미쳐. 연희야, 어미가 이따 낮에 볕들면 따뜻한 물 데워서 같이 하자고 했잖니. 왜 기어코 내 고집대로 찬물에 발을 얼려.
동네 사람들이 보면 이 애미가 몹쓸 짓 시키는 줄 알 거 아니야. 계모는 득달같이 달려와 나를 대야에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내 팔목을 쥔 그녀의 손톱은 내 두꺼운 스웨터 소매를 뚫고 살갗을 꼬집어 비틀고 있었다. 빨리빨리 못 밟아.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건으로 발을 닦았다. 제가 잠이 일찍 깨서요. 마저 밟아 놓을게요. 어휴, 속도 없어라, 저 미련한 곰탱이. 내가 어제 상우놈 들어올 때 덮어주라고 새로 틀어온 햇솜 이불 꺼내줬더니 지가 덮고 잤나 보네. 땀 뻘뻘 흘리며 푹 차놓고 벌써 일어나서 저러고 있다니까. 낳은 정길은 정, 다 소용없어. 어미 속 타들어가는 건 모르고 지 몸 상하는 짓만 골라 하니. 계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아주머니들을 안방으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들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래도 최 여사가 보살이지. 진엄이 없이 자란 애들 속에는 꼭 저렇게 음침하고 꽉 막힌 구석이 있더라고. 인생 뭐 있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하지 남의 집 속사정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그들의 입방아는 내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내가 정말로 덮고 잔 것은 새로 튼 해솜 이불이 아니었다. 계모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항상 내 방에 가장 두껍고 좋은 이불을 들여보냈다. 우리 불쌍한 년이 취입하면 안 된다면서. 하지만 그 솜이불은 온기를 주는 물건이 아니었다. 무게만 수십 근이 나가는 눅눅하고 오래된 폐솜을 억지로 뭉쳐 넣은 쇠덩어리였다. 그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면 밤마다 숨이 막혀 가위가 눌렸다. 답답함에 이불을 걷어차고 잠이 들면 한밤중에 방문이 스르륵 열렸다. 계모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와 걷어찬 그 무거운 이불을 내 목구까지 억지로 끌어올려 덮어 씌웠다. 그리고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어딜 발을 내밀어. 내년이 감기라도 걸려서 몸져 누우면 동네 사람들이 날 향해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약값 축내지 말고 조용히 숨만 쉬고 자. 그 이불의 무게는 계모가 내게 강요하는 순종의 무게였다. 내 주제를 알고 짓눌려 있으라는 경고. 그것이 20년 넘게 지속된 그녀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다. 나를 동네에서 제일 까는 효녀이자 동시에 융통성 없고 음침한 곰탱이로 만들어 자신이 완벽한 천사표 새어머니로 군림하기 위한 치밀한 무대 장치. 집에 돈이 비면 연희가 칠칠 맞게 간수를 못해서였고 이복 동생 상우가 사고를 치면 누나가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였다. 나는 늘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침묵하는 미련한 관역판이었다. 빨래를 마치고 널어놓은 뒤 나는 상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제 환갑잔치에서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 허물을 벗듯 팽개쳐 놓은 양복과 셔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방 안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낯선 여자들의 독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쥐색 양복 바지를 집어 들었다. 바지 주머니를 털어내자 구겨진 담배꽁초와 성냥갑 그리고 어제 언뜻 보았던 그 시뻘건 종이가 툭 떨어졌다. 나는 쭈그려 앉아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차용증, 일금 7천만 원 정 채무자 박상우.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1980년대 후반 시골 구석에서 7천만 원이면 아버지가 평생 일군 이 과수원 땅 전부와 이 집채를 통째로 팔아넘겨도 모자랄 엄청난 거액이었다. 뒷장에는 기한 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직계 가족 및 보증인의 재산으로
대의변제함이라는 섬뜩한 문구와 함께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버지의 도장? 그 도장은 늘 안방 장롱 깊숙한 곳 계모의 비단 치마 밑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우가 읍내에서 도박판에 빠져 있다는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빚을, 그것도 아버지의 도장까지 훔쳐내어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것은 계모도 아직 모르는 눈치였다. 안다면 저렇게 태평하게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화장술을 바르고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차용증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25년을 가마손 밑바닥에서 얼어붙어 있던 내 얼굴에 처음으로 피어난 서리꽃처럼 차갑고도 환희의 찬미소였다. 계모는 평생 나를 솜니불로 짓눌러 숨 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금쪽같이 아끼는 아들놈은 자신이 덮고 잘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릴 폭탄을 끌어안고 돌아온 것이다. 나는 차용증을 원래 접혀있던 모양 그대로 단 하나의 구김도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접어 상우의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다시 밀어 넣었다. 이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은 상우 자신이 아니어야 했다.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계모 스스로 그 심지에 불을 댕기게 만들어야 한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허둥지둥 발버둥 치며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고 결국 그 탐욕의 불길에 모자가 나란히 타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25년간 내 숨통을 조여온 그 솜니불에 대한 가장 온당하고 철학적인 죗값의 정산이었다. 인생 뭐 있어 도박판이나 우리 집구석이나 판돈 큰 쪽이 다 먹고 끝나는 이야기지. 나는 중얼거리며 상우의 방문을 닫았다. 마당 너머로 겨울 햇살이 서늘한 칼날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독사는 먹이를 물기 전 혀를 날름거리며 허공의 온도를 잰다. 피비린내를 품은 그 탐욕의 혓바닥이 마침내 우리 집 안방 문지방을 슬그머니 넘어오고 있었다. 숯불을 가득 담은 무쇠 다리미의 밑바닥이 젖은 무명천에 닿을 때마다 치지직하며 매캐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두꺼운 겨울 바지보단 이복 동생 상우가 허물을 벗듯 팽개쳐 놓은 지색 양복 바지에 칼주름을 잡는데 내 오전 시간은 오롯이 바쳐졌다. 달아오른 쇳덩어리로 구겨진 천을 짓눌러 빳빳하게 펴내는 이 단순한 노동은 마치 상우가 밖에서 치고 들어온 온갖 구겨진 사고뭉치들을 계모가 돈과 거짓말로 매끈하게 다림질해 온 세월의 은유 같았다. 아, 시끄러워. 사람 자는데 웬 아침부터 유난이야. 정오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 일어난 상우가 퉁퉁 부은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술 냄새와 덜 빠진 노름판에 찌든 내가 훅 끼쳐왔다. 그는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더니 신경질적으로 발뒤꿈치를 극적였다. 누나, 꿀물 좀 타와. 아주 진하게 속 쓰려 죽겠네. 나는 다리미를 화로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말없이 부엌으로 가. 아버지가 아끼는 토종꿀을 듬뿍 떠서 따뜻한 물에 개었다. 꿀물을 들이켜는 상우의 목을대가 꿀떡거렸다. 그 오만한 눈빛은 여전히 나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듯 아래 위로 훅 껐다. 야, 누나 넌 안 지겹냐? 평생 이 총구석에서 파나 썰고 이불이나 빨면서 늙어 죽을래? 사람은 말이야, 줄을 잘 서고 눈치가 빨라야 돼. 넌 그 꽉 막힌 소가지 때문에
평생 우리 엄마 무수리 노릇이나 하다 끝날 팔자야. 빈 컵을 마루에 툭 던지며 비아냥거리는 상우의 양복 안주머니를 나는 고요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 안에는 어제 내가 가지런히 다시 접어 넣어둔 7천만 원짜리 시뻘건 차용증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다. 사채업자의 칼날이 당장 제 목밑까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는 꼴이라니. 나는 속으로 서늘한 조소를 삼키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꿀물 더 타줘. 됐어. 영감탱이는 과수원 갔어? 아버지는 아까 읍내 농협에 일 보러 나가셨어.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말에 상우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가더니 다급하게 안방 쪽을 향해 엄마, 엄마 하고 소리쳤다. 나는 빈 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와 찬장에 기대어 숨을 죽였다. 고지어 안방에서 화장수를 바르던 계모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나와 상우의 등짝을 찰싹 때렸다. 이 화상아, 목소리 좀 낮춰.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계모는 상우의 팔을 잡아 끌고 자신의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방문을 꽉 걸어 잠갔다. 나는 부엌문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뒷마당으로 돌아가 안방 뒷벽에 찰싹 달라붙었다. 겨울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 사이로 두 모자에 억눌린 다툼이 뱀이 다리를 트는 소리처럼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너 미쳤어? 7천만 원? 7천만 원? 내 아버지가 알면 당장 호적 파버린다고 거품을 물 거다. 읍내 다방 마담년들 치맛자락이나 쫓아다니며 푼돈이나 날리는 줄 알았더니 아예 사채 꽁짓돈을 끌어다 써? 이 웬수야. 계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다. 차용증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아, 엄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이번 주까지 이자 못 막으면 칠성파 형님들한테 손가락 잘려. 당장 내일 모레 집구석에 깍두기들 들이닥쳐서 행패 부리고 빚잔치 한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나면 엄마가 그동안 쌓아올린 보살 이미지 다 끝장나는 거야. 인생 뭐 있어? 한 방에 다 같이 골로 가는 거라고. 상우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위기를 집안 전체의 파멸로 엮으며 계모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너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 첩첩산중에서 저 곰탱이 같은 전처자식년 치닥거리하며 20여 년을 굽신거렸는데 계모가 억눌린 통곡을 토해냈다. 그녀의 절망은 달콤했다. 25년 전 깨진 장독대 옆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5살짜리의 눈물이 이제야 이자까지 쳐서 저 여자의 눈물샘으로 환수되는 기분이었다. 엄마, 이럴 때가 아니야. 나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 아버지 과수원 밑에 있는 배추밭 있잖아. 그거 요새 읍내에서 4차선 국도 뚫린다고. 업자들이 평당 값을 쳐서 쑤시고 다닌다며. 미친놈. 내 아버지가 그 땅을 어떻게 쥐고 있는데 그건 영감탱이 목숨줄이야. 절대 안 돼. 도장. 아버지 인감도장이랑 땅 문서만 있으면 내가 아는 법무사 형님 통해서 감쪽같이 근저당 잡고 돈 뺄 수 있어. 일단 내 손가락부터 붙어 있어야 나중에 효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상우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 헐떡이는 계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땅문서는 안방 깊숙한 오동나무 장의 철제 금고 안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금고 열쇠는 아버지가 늘 목에 걸고 다녔다. 아버지가 열쇠를 몸에서 떼어놓는 유일한 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읍내 목욕탕에 갈 때 입고 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둘 때뿐이었다. 계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안 돼 들키면 우리 둘 다 이 집에서 쫓겨나. 알몸으로 쫓겨난다고. 계모의 목소리에는 아직 이성의 끈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서늘한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자식의 손가락이 잘린다는 공포 앞에서 평생을 위선으로 살아온 어미의 이성 따위는 썩은 동아줄보다 얄팍한 법이다. 그녀는 결국 아들을 위해 아버지의 등골에 칼을 꽂을 것이다. 그 흔들리는 마음의 저울에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만 얹어주면 저울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곤두박질 칠 것이 뻔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읍내 목욕탕으로 향했다. 나는 툇마루를 걸레질하며 아버지가 벗어놓고 간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쇳소리를 들었다. 평소라면 얌전히 빨래통에 넣었을 그 바지를 나는 툭툭 털어 계모가 가장 아끼는 자개장롱 앞눈에 잘 띄는 곳에 슬쩍 던져 놓았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를 아주 살짝 누런 황동 열쇠의 끝자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도록 까디집어 놓았다. 독을 품은 쥐가 덫을 맴돌며 망설일 때는 먹이를 숨길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친절하게 밀어내 주는 것이 사냥꾼의 미덕이다.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에 대가리를 밀어넣겠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가 있나. 그저 문을 활짝 열어주면 그뿐이다. 어머니, 아버지 작업복 빨래 좀 내다 놓겠습니다. 내가 장롱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방구석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던 계모가 화들짝 놀라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 마돌아. 넌 가서 문화 썰어. 그건 내가 빨 테니까. 계모의 눈동자가 작업복 주머니 밖으로 비죽 튀어나온 황동 열쇠에 꽂힌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내 입가에 번진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그녀는 보지 못했다. 쥐가 덫에 걸리는 소리는 결코 요란하지 않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홀려 주둥이를 들이밀 때 들려오는 아주 미세하고 서늘한 딸깍 소리 하나면 충분하다. 영감, 읍내 목욕탕 가기 전에 속 든든하게 동태찌개 한술 뜨고 가셔. 아침상에 오른 뜨끈한 동태찌개 냄새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를 밀어내며 마루를 채웠다. 아버지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켜고는 시원하다며 만족스러운 트림을 내뱉었다. 계모는 아버지의 수저에 도톰한 동태살을 발라 올려주며 콧소리를 냈다. 그 알뜰살뜰한 내조의 여왕 연극 뒤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자꾸만 아버지의 작업복 바지가 걸려있는 방문 쪽을 향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등 뒤로 뿜어내는 그 초조한 땀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나는 묵묵히 부엌 툇마루에 쭈그려 앉아 수세미로 찌든 냄비 바닥이나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목욕 바구니를 챙겨 들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계모의 발걸음이 미친 듯이 바빠졌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팽개쳐져 있던 아버지의 작업복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짤랑.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누런 황동 열쇠가 그녀의 땀 진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평생 아버지가 목숨처럼 차고 다니던 자개장롱 속 철제 금고 열쇠였다. 나는 걸레를 빨아들고 안방 뒷마루 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문풍지 틈새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조심스러운 마찰음이 들려왔다. 자개장롱 문이 열리고 차가운 철제 금고에 열쇠가 꽂혀 돌아가는 소리. 철컥.
그 무거운 쇳소리는 계모가 평생토록 완벽하게 직조해 온 현모양처라는 가짜 비단옷이 날카롭게 찢겨나가는 파열음과도 같았다. 아이고, 손 떨려. 내가 미쳤지. 단단히 미쳤어.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계모의 목소리는 공포로 잔뜩 짓눌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낡은 한지 봉투.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군 읍내 국도변 배추밭의 땅 문서와 묵직한 상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서가 행여나 다를까 벌벌 떨면서도 기어코 그것을 자신의 꽃분홍색 몸빼바지 속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자식이 손가락이 잘려나갈 판국에 남편의 노후 따위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탐욕과 모정이 뒤엉킨 그 추악한 도둑질을 나는 문구멍 너머로 서늘하게 감상했다. 점심나절이 되자 퉁퉁 부은 눈으로 상우가 기어나왔다. 계모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손목을 낚아채 뒷간 옆 다용도실로 끌고 들어갔다. 여기 있어. 영감탱이 모르게 배추밥 문서랑 도장 빼왔으니까. 너 이거 진짜 딱 7천만 원 그 빚만 갚고 달마다 내가 일해서 이자 갚아 넣어야 해. 한 푼이라도 딴 데 허튼 수작 부리면 그날로 너랑 나는 쥐약 먹고 뒤지는 거야. 알았어? 숨 넘어갈 듯 다그치는 계모의 말에 상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땅 문서를 든 한지 봉투를 덥석 낚아채며 희낙낙거렸다. 아, 엄마는 사람을 뭘로 보고. 걱정 마. 읍내 로터리 뒷골목에 내 불알 친구 사촌 형님이 하는 야매 법무사 사무실 있거든. 거기가 은행보다 이자도 싸고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서류 꾸며서 돈 뽑아주는데 선수야. 내일 모레 당장 근저당 쳐서 깔끔하게 털고 올게. 나는 다용도실 밖에서 말린 시래기를 엮으며 실소를 삼켰다. 은행보다 이자가 싸고 서류를 감쪽같이 꾸며준다는 그 야매 법무사를 상우가 어떻게 알았을까? 며칠 전 상우가 술에 떡이 되어 안방에 널브러져 있을 때였다. 나는 읍내에서 악명높기로 소문난 황 사장의 기획부동산 겸 대부업체 명함을 상우의 쥐색 양복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슬쩍 밀어 넣어 두었다. 읍내 장터에서 나물 파는 할매들 사이에서 주워들은 정보였다. 황 사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백정으로 시골 노인네들의 땅을 담보로 잡아 고리 대금을 뜯어내고 결국 알거지로 만들어 거리에 나앉게 하는 사기꾼이었다. 도박빚에 쫓겨 눈깔이 뒤집힌 상우는 우연히 제 주머니에서 나온 그 명함을 하늘이 내린 동아줄인 줄 알고 덥석 잡았을 것이다. 평소 글자 읽기를 돌같이 하는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상우가 황 사장이 들이미는 그 끔찍한 복리 이자와 독소 조항이 빼곡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볼리 만무했다. 오후가 되자 뽀얗게 상기된 얼굴로 아버지가 돌아왔다. 계모는 언제 금고를 털었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마당으로 마중을 나갔다. 아이고, 우리 영감때를 얼마나 빡빡 밀었길래 얼굴에서 광이 나네. 10년은 젊어 보유. 그녀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황동 열쇠를 아주 감쪽같이 아버지의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었다. 완벽 범죄를 저질렀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계모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꽁꽁 언 동태 한 마리를 올렸다. 시퍼렇게 벼린 못에 칼을 높이 쳐들고 얼어붙은 동태의 대가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텅, 무거운 칼질 소리에 텅 빈 동태의 대가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부릅뜬 그 탁한 생선 눈깔이 머지않아 황 사장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뜯어먹히고 거리에 나앉게 될 상우의 미래와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다. 다음 날 읍내 장날. 나는 다가오는 제사상에 올릴 마른 오징어와 대추를 산다는 핑계로 시장에 나갔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어물전을 지나 인적이 드문 버스 터미널 구석의 빨간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이 겨울바람에 곱아 있었지만 내 가슴 속은 묘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동전이 딸깍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로 걸걸하고 기름진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황금 부동산입니다. 나는 공중전화 박스 유리에 비친 내 서늘한 눈동자를 응시하며 감정 없는 쇳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황 사장님 며칠 내로 박상우라는 놈이 배추밭 땅 문서 들고 찾아갈 겁니다. 급전이 필요한 놈이니 근저당 설정할 때 서류의 연체 이자율은 최대한 법정 최고치로 은근슬쩍 올려서 박으세요. 그 집 아들 내미는 허세만 들었지. 까막눈이라 서류 제대로 안 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신진 몰라도 우리 바닥 생리를 아주 잘하시네. 수수료는 어떻게 챙겨드릴까?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대신 기한 내에 이자 못 막으면 자비 없이 원금 2배로 올려서 집구석으로 득달같이 빨간 딱지 붙이러 가세요. 겉보기엔 번지르르하게 폼 잡는 집안이니 인정사정 없이 찌르면 알아서 피를 토하며 돈을 짜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박스를 나서자 강원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때렸다. 시장통 평상에 모여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는 노인네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누군가 툭 던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인생 뭐 있어? 제 명예 못 죽을 놈은 지 무덤 지가 파는 법이고 우리는 모여 앉아 그 꼬라지에 안주 삼아 이야기나 한판 푸는 거지. 그들의 실없는 농담이 오늘따라 명언처럼 들렸다. 나는 꽁꽁 언 양손을 비비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첫 번째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시퍼런 독 안에 갇혀 제 살을 파먹으며 발버둥 칠 쥐새끼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느긋하게 감상하는 일뿐이었다. 항아리 속에 든 독이 충분히 발효되었을 때는 뚜껑을 열지 않아도 틈새로 비어져 나오는 역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돌기 마련이다. 동네에 첫눈이 진득하게 내려앉던 날 우리 집 안방 문턱은 계모의 초조한 발자국 소리로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아버지가 과수원 창고를 정리하러 나간 사이 계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다. 상우가 땅 문서를 들고 나간 지 벌써 사흘째였다.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갚고 나면 당연히 그 문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상우는 소식조차 없었다. 이놈의 자식이 대체 어디서 뭘 하느라고 연락 한 통이 없어. 사람 피를 말리네. 계모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손톱을 바짝바짝 깨물었다. 나는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털장화를 솔질하고 있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계모는 그것이 제 눈에 들어오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보살 소리를 들으며 지겨운 그 빳빳한 고개는 이제 아들이라는 덫에 걸려보기 흉하게 꺾여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가죽 구두가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묘하게 위협적이었다.
계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박상우 씨 댁 맞습니까?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들어온 사내는 읍내에서 황 사장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작두였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침을 툭 뱉더니 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이 집 아드님이 며칠 전 우리 사무실에서 근저당 설정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 담보로 잡은 땅이 이미 다른 데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 그래서 원금 상환 기일 좀 앞당겨야겠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계모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사내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상우가 빚을 갚으러 간 거지. 무슨 담보를 또 잡아요? 문서 돌려받으러 간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내는 계모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낄낄거렸다. 아이고, 사모님, 아드님이 7천만 원 빚 갚기는커녕 그 땅 문서로 새로 3천만 원을 더 당겨서 노름판으로 날랐다는 소문 못 들으셨나?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러다간 이 집 마당 구석까지 싹 다 빨간 딱지 붙게 생겼어. 계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다. 3천만 원을 더 당겼다니. 아들의 손가락을 살리겠다고 내준 땅 문서가 오히려 아들의 도박반 판돈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계모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뒤집혔다. 나는 솔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사내의 시선이 잠시 나와 마주쳤다. 나는 아주 찰나의 순간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까딱였다. 계속해라는 신호였다. 사내는 내 눈빛을 읽었는지 더욱 거칠게 계모를 몰아세웠다. 영감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자 500만 원 안 가져오면 우린 바로 경매 절차 밟을 거니까 그렇게 하쇼! 사내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계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인생 뭐 있어. 이야기나 한판 풀다 가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늘 하던 그 태평한 소리가 지금 그녀의 입에서는 피맺힌 저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계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올려다 보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나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까요? 내 목소리는 한없이 갓더고 가여웠다. 계모는 내 손을 구원줄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내 손등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통증이 내 혈관 속의 도끼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연희야, 내가 날 좀 살려다오. 상우 그놈이 미쳤나 보다. 내가 죽일 놈을 낳았어. 내 아버지 몰래 이 돈 좀 막아다오. 너 숨겨둔 돈 좀 있지? 응? 평생 나를 머슴처럼 부리며 푼돈 한 푼 주지 않던 여자가 이제는 내가 숨겨둔 돈이 있을 거라며 매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파멸의 길을 안내했다. 어머니, 저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읍내 장터에서 나물 파는 박씨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급전 필요할 때 담보 없이도 큰돈 빌려주는 곳이 있대요. 대신 거긴 서류가 좀 까다롭다던데 어머니 명의로 된 폐물이나 예금 통장만 있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계모의 눈에 광기 어린 희망이 스쳤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잡은 썩은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아버지 몰래 모아둔 쌈짓돈과 금반지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그녀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사채업자의 아가리에 쳐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마당 저편에서 아버지가 창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무표정한 안면 근육을 세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제 항아리의 뚜껑은 열렸다.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온 집안을 덮쳐 마침내 아버지의 코끝에 닿을 때까지 나는 그저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낼 뿐이다. 돈이라는 놈은 핏줄보다 진하고 목숨보다 질기다지만 그놈이 한번 썩기 시작하면 세상 그 어떤 시체 썩는 내보다 고약한 법이다. 1980년대 후반 읍내 로터리 주변으로 신도시니 국도 확장이니 하는 바람이 불어닥치자 산골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실핏줄 대신 시퍼런 돈독이 올랐다. 연희야, 너 어미 말 잘 들어라. 이건 다 우리 집안을 세우려는 거다. 내 아버지가 알면 고지식해서 다 망칠 테니까 입 꾹 다물고 있어야 해, 알았니? 계모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수건으로 겹겹이 싼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평생 아버지 눈을 속여가며 콩나물값 아껴 모은 쌈짓돈, 그리고 내가 5살 때 죽은 우리 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남겼던 유일한 유산인 금가락지 2쌍까지. 계모는 그것들을 서슴없이 보따리에 쑤셔 넣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모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안락한 노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발악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 기괴한 집착이었다. 나는 계모의 뒤를 따라 읍내 황금 부동산으로 향했다. 황 사장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벽면에는 이리저리 선이 그어진 조잡한 지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황 사장은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우리를 맞이했다. 아이고, 최 여사님 오셨습니까? 사모님 명성이 자자하신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황 사장의 비굴한 웃음 뒤로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약속된 연극의 시작이었다. 계모는 보따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사장님, 우리 상우 그놈 빚 일단 이걸로 좀 막아주셔. 그리고 남는 돈으로 그 배추밭 옆에 나온다는 땅, 그거 나도 좀 잡게 해주고. 우리 아들놈이 그러는데 거기 국도가 뚫리면 평당 10배는 뛴다며? 황 사장은 내 눈치를 살피더니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다. 여사님, 안목이 대단하시네. 근데 지금 그 땅, 서울 큰손들이 다 달려들어서 매물이 없어요. 이 보따리 정도로는 택도 없지 하지만 사모님 얼굴 봐서 내가 특별히 지분 쪼개기로 넣어드릴게. 일단 여기 도장부터 찍으시죠. 이자 걱정은 마쇼. 땅값 오르면 원금의 몇 배로 챙기실 텐데. 계모는 홀린 듯 인감 도장을 꺼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닌 그녀가 남몰래 파두었던 자신의 인감이었다. 붉은 인경이 종이 위에 찍힐 때마다 그녀의 영혼도 한 조각씩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상우의 사채 빚을 갚는 대신 그 빚을 투자라는 이름의 더 큰 지옥으로 갈아타는 자살행위를 선택했다. 아들의 빚을 탕감받으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황 사장은 그 현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모가 가져온 폐물을 헐값에 후려치며 동시에 기획 부동산의 늪으로 그녀를 끌어들였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서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인생 뭐 있어? 한판 크게 걸고 먹는 놈이 임자지. 상우가 늘 입에 달고 살던 그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계모는 이제 아들을 구하러 온 구원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파멸의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찍은 그 도장들은 조만간 아버지의 과수원과 집 그리고 그녀가 평생 쌓아온 가짜 명성까지 모조리 앗아갈 쇠사슬이 될 터였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계모의 얼굴에는 기괴한 생기가 돌았다. 금가락지를 뺏겼다는 상실감보다 곧 수십 배로 돌아올 돈벼락에 대한 망상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모양이었다. 연희야, 너 봤지? 이제 조금만 참으면 우리 상우도 떵떵거리고 살고 너도 시집갈 미천 마련해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나는 고개를 숙여 미소를 감췄다. 나를 시집 보낼 미천이 아니라 당신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때쓸 가마니 떼기나 준비해야 할 텐데.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들어선 나는 아버지가 아끼던 무쇠솥에 물을 가득 채웠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넘치기 마련이고 욕망이 끓기 시작하면 이성이 녹아내리기 마련이다. 계모와 상우 두 모자의 피보다 진한 돈놀이가 과연 어떤 파국으로 끝날지 나는 펄펄 끓는 솥 앞에서 고요히 칼을 갈았다. 하늘이 무너지기 직전의 공기는 묘하게 고요한 법이다. 1989년의 정월 대보름을 앞둔 산골의 밤은 달빛조차 서리발을 세운 듯 차가웠다. 아버지는 마을 해관 함지방 놀이에 불려나가 자리를 비웠고 집안에는 타들어가는 장작 타는 소리와 계모의 거친 숨소리만이 엉겨 붙어 있었다. 왔냐? 어떻게 됐어, 상우야? 대문을 채 걸어 잠그기도 전에 계모가 버선발로 마루를 뛰어내려갔다. 일주일 만에 나타난 상우는 쥐색 양복 대신 어디서 얻어 걸린 듯한 가죽 잠바를 걸치고 있었으나 눈밑은 캥하게 죽어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부터 물었다. 엄마, 그 황 사장 그 인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배추밭 근저당 잡은 거. 이자가 하루에 40만 원씩 붙는데 내가 준 땅 문서. 그거 이미 제3자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계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상우의 멱살을 틀어지고 흔들었다. 뭐라고? 내가 기어코 내 가락지며 쌈짓돈까지 다 들이부었는데 땅 문서가 넘어가? 이 미친놈아. 영감탱이 알면 우리 둘 다 이 마당 구석에 거꾸로 매달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황 사장이 그러는데 지금 국도 확장 부지 옆에 알짜배기 땅이 하나 더 나왔대. 이번에 거기다 제대로 한판 걸면 배추밭 찾고도 남을 돈이 들어온다잖아. 엄마가 가진 그 안방 장롱 밑에 숨겨둔 집문서. 그것만 잠깐 빌려주면. 상우의 목소리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덜덜 떨리고 있었다. 계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집문서. 그것은 이 집안의 마지막 심장이자 아버지가 죽어도 놓지 않을 생명줄이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상우야, 제발. 계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보살 소리를 들으며 고고하게 굴던 여자가 제 새끼가 판 무덤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부엌 문설주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꼴을 가만히 응시했다. 인생 뭐 있어? 이야기나 한판 풀다 가는 거지. 계모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말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계모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상우 말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아시면 정말 큰일 나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죠. 제가 내일 아침에
아버지를 읍내 장터로 모시고 나갈게요. 그 사이에 서류만 챙기시면 되잖아요. 계모는 내 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이성도 도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어미의 비틀린 집착뿐이었다. 그래, 연희, 내 말이 맞다. 일단 살고 봐야지. 일단 맞고 봐야 해. 계모는 홀린 듯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잠시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드르륵 장롱문 여는 소리. 그것은 이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혀 나가는 소리였다. 상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다. 나는 그런 상우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래, 상우야, 그 문서는 황 사장이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해둔 사채업자 작두에게 바로 갈 거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버지를 깨워 읍내에 농기구 수리센터에 가야 한다며 채비를 서둘렀다.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계모는 품 안에 집문서를 숨긴 채 미친 듯이 읍내로 달려갔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강원도 산골의 매서운 바람에 서리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계모가 잡은 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내가 25년 동안 정성껏 꼬아 만든 썩은 동아줄이었다. 이제 그 줄을 당기기만 하면 저들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터였다. 그날 오후 읍내 황금 부동산 앞 계모가 집문서를 내밀자 황 사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내 작두가 내게 몰래 수신호를 보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비밀이란 놈은 삭힌 홍어와 같아서 꽁꽁 쌈에 둘수록 그 지독한 냄새가 문틈과 벽지를 뚫고 기어코 집안 공기를 장악하기 마련이다. 집문서가 읍내 사채업자 손으로 넘어간 지 보름째 우리 집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비릿했다. 여편네가 요새 왜 이리 넋이 빠져 있어? 국에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팽개치며 혀를 찼다. 평소라면 아이고, 영감도 참 내가 요새 갱년기인가 봐요. 하며 넉살 좋게 넘겼을 계모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행주질만 반복하고 있었다. 화사하던 옥색 한복 위로 기미가 거뭇하게 올라온 그녀의 얼굴은 마치 비바람에 깎여나가는 낡은 비석 같았다. 연희야, 너 아까 읍내 나갔을 때 그 사장님 못 봤니? 상우한테 소식 없었어?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계모가 내 팔뚝을 거세게 낚아챘다.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평생을 갖고 온 보살 같은 미소는 이미 군데군데 쩍쩍 갈라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 상우는 며칠째 다방에도 안 나타난대요. 그리고 황 사장님이 오늘 내로 이자 안 들어오면 사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내 무미건조한 대답에 계모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질렀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아니 자신의 안락을 지키겠다고 아버지의 등 뒤에 칼을 꽂은 대가는 이토록 서늘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박노인 계셔! 하는 이장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가렸다. 나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다. 이장님의 손에는 읍내 등기소에서 날아온 듯한 누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 명도소송인지 뭔지! 박노인네 땅에 누가 가압류를 걸었다고 통지서가 왔네! 대체 뭔 일이야, 이게? 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가압류라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다. 나는 이장님께 받은 봉투를 아버지에게 건네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계모의 발치로 떨어뜨렸다. 계모는 사들린 사람처럼 그 봉투를 낚아채 품속에 숨겼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장님. 우리 상우가 친구놈 보증을 잘못 써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제가 얼른 해결할게요. 계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장님을 등 떠밀어 보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이미 의심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노인은 제 마누라의 얼굴에 번진 그 기괴한 경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안방 장롱을 뒤집어 엎었다. 내 문서 어딨어? 내 인감 어딨냐고? 하는 고함과 함께 가구 부서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계모는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영감, 죽을 죄를 져슈. 상우 손가락이 잘린 데서 그랬슈. 하며 울부짖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달빛에 젖은 무쇠 식칼을 숫돌에 갈았다. 슥슥 규칙적인 금소금이 두 사람의 비명소리와 묘하게 어우러졌다. 25년 전 내가 5살 때 이 마당에서 맨발로 떨며 보았던 그 지옥도가 이제는 장소를 안방으로 옮겨 재현되고 있었다. 인생 뭐 있어 이야기나 한판 풀다 가는 거지. 내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방 안에 소음이 뚝 끊겼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계모는 헝클어진 머리를 산발한 채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 그것은 사채업자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죽어 지내던 계집애가 사실은 이 모든 거미줄을 친 거미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전율이었다. 나는 갈던 칼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아주 느리게 미소 지었다. 이제 가면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그 가면이 산산조각나 그들의 목을 긋기 시작할 차례였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만 독사는 제 몸이 반토막이 나도 남은 머리를 치켜들어 독리를 박는 법이다.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져 읍내 병원으로 실려간 뒤 텅 빈 집안에는 계모의 새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내년이지? 내년이 꿈인 짓이지. 계모는 헝클어진 머리를 산발한 채 부엌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서 뒤집혀 있었고 손에는 아버지가 약초 캘 때 쓰던 날카로운 괭이가 들려 있었다. 평생 보살 소리를 들으며 분칠했던 가짜 얼굴은 간대었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아기의 형상만 남았다. 나는 불을 지피던 아궁이 앞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상우가 사고 친 걸 왜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이 가증스러운 년, 내가 그 사채업자 놈들하고 짜고 우리 상우를 홀린 거 모를 줄 알아? 내 아버지 땅, 내 아버지 집, 그거 다 내가 가로채려고 이 사달을 낸 거지. 계모는 괭이를 휘두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살짝 비켜 그녀의 공격을 피했다. 괭이가 부엌 바닥을 찍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25년 전 장독대 뒤에서 그녀가 내 허벅지를 비틀 때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바람결에도 못 미치는 위협이었다. 어머니 상우 어음 사기 터진 건 아세요? 아까 읍내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상우가 친구 이름 팔아서 가짜 어음 돌리다가 걸려서 지금 수배 중이래요. 황 사장 그 사람도 상우 찾느라 혈안이 됐던데. 내 차가운 목소리에 계모의 손이 덜덜 떨렸다. 독사의 마지막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집문서까지 내던졌지만 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사기꾼의 낙인까지 찍힌 것이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상우가 얼마나 똑똑한 앤데. 계모는 힘없이 괭이를 떨어뜨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다. 25년 전 그녀가 내게 했던 방식 그대로. 인생 뭐 있냐고 하셨죠? 이야기나 한 판 풀다 가는 거라고. 이제 어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상우가 감옥에 갈 거고 황 사장은 내일 이 집으로 빨간 딱지 붙이러 올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깨어나셔도 어머니 얼굴 다신 안 보려 하시겠죠. 계모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다. 그녀의 절망은 달콤했고 그녀의 몰락은 정당했다. 나는 그녀를 부엌 바닥에 버려둔 채 밖으로 나왔다. 마당 저편에서 상우의 쥐색 양복 바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주인이 버리고 간 허물처럼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나는 그 양복을 걷어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다. 불길이 확 타오르며 쥐색 천을 집어삼켰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복수의 불꽃은 이제 집안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나는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시린 손을 녹였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뼛속까지 차오르는 서늘한 온기였다. 제 새끼를 살리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짐승의 모성은 숭고하다지만 그 대상이 썩은 고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계모 최 여사는 지금 제 목을 조를 거미줄을 생명줄인 줄 알고 덥석 움켜쥐고 있었다. 읍내 황금 부동산의 지하 사무실 곰팡이 냄새와 찌든 담배 연기가 뒤섞인 그 음침한 곳으로 계모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품 안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아버지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몰래 훔쳐낸 집안의 비상금과 인감증명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황 사장님, 우리 상우 수배만 좀 풀어주셔. 돈은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일단 그놈 숨통부터 틔워줘야 할 거 아니오. 계모는 황 사장의 구두 끝을 붙잡고 매달렸다. 평생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고고한 척, 보살인 척 기름기를 흘리던 여자의 몰골은 간데없었다. 황 사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 슬쩍 눈짓을 보냈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서 차가운 보리차를 따르며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여사님, 상우가 친 사고가 어디 한두 개여야지. 이번 어음 사기는 액수가 커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여기 이 특별 상환 계약서에 도장 찍으쇼. 그럼 내가 경찰 쪽 손 좀 쓰고 상우 빚도 일단 유예해 줄 테니까. 황 사장이 내민 종이는 계약서가 아니라 도살장의 확인서였다. 연체 이자율은 법정 한도를 한참 넘어섰고 담보로는 이 집의 터전뿐만 아니라 계모 자신의 신체 포기 각서에 준하는 독소 조항들이 깨알같이 박혀 있었다. 문맹에 가까운 계모가 그 복잡한 한자와 법률 용어를 읽어낼 리 만무했다. 그녀는 오직 상우를 살려준다는 황 사장의 사탕 발림에 홀려 제 영혼을 팔아넘기는 인장을 쾅쾅 찍어댔다. 인생 뭐 있어? 이야기나 한 판 크게 풀고 먹는 놈이 임자지. 상우가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황 사장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계모는 그 소름 끼치는 메아리도 듣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서류를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버둥거릴수록 실은 더 팽팽하게 몸을 재오는 법인데
그녀는 그 실이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는 계모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25년 전 그녀는 나를 무거운 솜니불로 짓눌러 숨 막히게 했다. 이제는 그녀 스스로가 만든 탐욕의 이불이 그녀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다. 복수는 내가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걷게 만드는 예술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계모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연희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상우 살 수 있어. 너도 이제 고생 끝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아주 서늘하게 웃어주었다. 네, 어머니 정말 고생 끝이네요. 지옥문 앞에서 나누는 그 지독한 위로가 강원도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버스 안을 감돌았다. 기어코 올 것이 왔다. 1989년의 끝자락 강원도 산골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한방눈은 세상의 오욕을 덮으려는 듯 무심하게 내려앉았다. 읍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는 자신의 평생이 도박판의 칩처럼 팔려나갔다는 사실을 끝내 소화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아이고, 영감. 나만 두고 어딜 가? 이 불쌍한 것들 어쩌라고. 계모의 곡소리가 병원 복도를 찢어 발겼다. 그 눈물에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보다 이제 비바람을 막아줄 유일한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생존의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내게 아버지는 25년 전 나를 이 지옥에 던져두고 방관했던 공범자이자 동시에 계모라는 거대한 악기를 불러들인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 상복도 벗지 못한 계모의 집으로 사채업자 작두와 황 사장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계모가 지옥에 인장을 찍었던 그 특별 상환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사모님, 박노인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산하셔야지. 상우놈 사기친 거 막아준 돈. 그리고 그동안 붙은 이자까지 합치면 이 집이랑 과수원 다 넘겨도 모자라. 황 사장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보란 듯이 담배를 꼬나물었다. 계모는 사들린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며 내 뒤로 숨었다. 연희야, 내가 좀 말해봐라. 우리 영감이 이제 막 갔는데 이러는 법이 어디냐고. 나는 천천히 상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품 안에서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계모가 금고를 털기 훨씬 전부터 내게 맡겼던 비밀이었다. 황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 집과 과수원은 담보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이미 1년 전 아버님이 재계 증여 절차를 마치셨거든요. 내 목소리는 정갈하고도 서늘했다. 계모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뒤집혔다. 뭐? 증여? 그럴 리가 없어. 영감탱이가 나 몰래 그럴 리가. 아버님도 바보는 아니셨어요. 어머니, 상우가 읍내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어머니가 뒤에서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지 다 알고 계셨죠. 다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참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게 유언장과 함께 이 서류를 맡기셨던 거고요. 내가 내민 서류에는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준 자비가 아니었다. 25년 동안 내가 계모의 매질을 견디며 아버지의 모든 수발을 들고 그의 뒤를 캐며 얻어낸 철저한 거래의 결과물이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는 대가로 이 모든 재산을 내게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계모와 상우가 탐욕에 눈이 멀어 허상을 쫓는 동안 나는 실제 하는 땅과 집의 주권을 내 손아귀에 넣었던 것이다. 이 인연이 내가 우리 영감을 꼬드겼구나. 이 여우 같은 년. 계모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황 사장의 부하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어이, 사모님 서류가 이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이 여자가 주인이라면 당신이 찍은 도장은 아무 효력이 없어. 하지만 당신이 빌린 사채 원금이랑 상우놈 합의금은 어쩔 거야? 그건 사모님 명의로 빌린 거잖아. 작두의 서늘한 웃음이 장례식장에 가득 찼다. 계모는 이제 집도 땅도 남편도 잃고 오직 억대의 빚더미 위에 알몸으로 던져진 꼴이 되었다. 나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무심한 눈을 응시하며 속으로 읊조렸다. 인생 뭐 있어 제명에 못 죽을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눕는 거지. 밖에는 눈이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제삿날은 곧 계모와 상우의 사회적 사형 선고일이 되었다. 진실은 가끔 불길보다 뜨겁게 사람을 구워 삶는다. 3일장이 끝나기도 전 우리 집 마당은 빚잔치를 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깍두기들의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복에 흰 띠를 머리에 두른 계모는 마루 밑에 넙치처럼 엎드려 살려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게 다 천연 때문이야. 천연이 영감을 홀려서 땅을 다 가로챘다니까. 계모는 손가락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이미 제 힘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장부들과 계모가 몰래 작성했던 가짜 차용증 뭉치를 하나씩 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상우 도박빚 갚아주려고 과수원 땅 문서에 손 뗀 날 이미 모든 걸 저한테 넘기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한 그 순간 아버님도 어머니를 버리신 거라고요. 내 담담한 목소리에 마당의 소음이 일시에 멎었다. 계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25년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지극한 어미이자 현숙한 아내라는 삶, 그녀 자신의 탐욕이라는 불씨에 의해 이미 밑바닥부터 타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수배 중이던 상우가 읍내 도박장 뒤편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었다. 상우야, 내 새끼 상우야. 계모는 흙바닥을 기어 형사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형사들이 내민 것은 체포영장만이 아니었다. 상우가 도망치기 위해 황 사장과 짜고 계모 명의로 수억 원의 어음을 추가로 발행했다는 자백서였다. 아들은 제 어미를 방패 삼아 마지막까지 제 목숨줄을 연명하려 했던 것이다. 인생 뭐 있어. 이야기나 한판 크게 풀고 남의 것 뺏어 먹는 게 장땡이지. 상우가 경찰차에 올라타며 뱉은 그 말은 계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이 자신을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가 된 순간이었다. 계모는 넋이 나간 듯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기괴했고 비명보다 더 처절했다. 나는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마지막 남은 상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던져 넣었다. 불꽃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학으며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계모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허상이 불길 속에서 소멸하고 있었다. 어머니, 25년 전 그 장독대 뒤에서 저한테 그러셨죠? 상우 앞길 막으면 파묻어버리겠다고. 보세요. 상우 앞길은 어머니가 막으셨고
파묻힌 건 어머니 자신이네요. 나는 아궁이 문을 닫았다. 부엌 안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하지만 계모가 서 있는 마당에는 평생을 발효시켜온 증오보다 더 지독한 파멸의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진창에 빠진 짐승들이 서로를 살리려 발버둥 치는 단계가 지나면 결국 상대의 어깨를 딛고 진흙 위로 올라서기 위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법이다. 1990년의 첫 새벽 읍내 유치소 면회실의 누런 플라스틱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자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놈이 도박질만 안 했어도 내 팔자가 이 모양은 안 됐어. 계모는 유치소 창살을 부여잡고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미 반쯤 미쳐 있었다. 상우는 수의를 입은 채 초라하게 앉아 자신을 원망하는 어미를 향해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다. 엄마, 인생 뭐 있어? 한판 크게 벌리라고 부추긴 건 엄마잖아. 내 도장 찍을 때 엄마 손이 안 떨리던데? 이제 와서 성인군자 노릇이야? 웃기지 마. 우린 똑같은 쓰레기야. 상우의 냉소적인 대사가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계모는 제 배 아파 나온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독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다. 평생 내 새끼, 내 아들 하며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세월이 아들이 직접 휘두른 칼날에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나는 면회실 구석 그림자에 서서 그 광경을 소리 없이 감상했다. 25년 전 내가 매를 맞을 때 옆방에서 낄낄거리며 만화책을 보던 상우와 내 입을 틀어막던 계모의 손길이 겹쳐졌다. 연희야, 내가 좀 말해봐라. 저놈이 내 아들 맞니?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계모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발치에 상우가 읍내 다방 마담들과 놀아나며 쓴 영수증 뭉치와 그가 몰래 빼돌린 계모의 폐물, 전당포 전표들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머니 상우는 이미 3년 전부터 어머니 명의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일 때 상우는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정말 대단한 모자지간이세요. 내 서늘한 일갈의 면회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계모는 전당포 전표를 확인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믿었던 유일한 기둥이 사실은 자신을 갉아먹던 해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상우는 무심하게 천장을 바라보며 껌을 씹듯 입술을 달싹였다. 이야기 한판 잘 봤네? 이제 나가라고 해. 재수 없으니까. 나는 뒤돌아 면회실을 나왔다. 등 뒤로 계모의 통곡과 상우의 욕설이 뒤엉켜 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25년을 참아온 내 가슴 속의 응어리가 그들의 비명소리를 비료 삼아 차갑고 단단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유치소 밖으로 나오자 강원도의 칼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내 손에는 아버지의 인감이 찍힌 완전한 증여 서류가 들려 있었고 내 앞에는 그들이 결코 발 들릴 수 없는 나의 집과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 뭐 있어. 제 살 깎아먹는 줄 모르고 덤비는 짐승들 구경하는 게 제일이지. 나는 중얼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내 인생의 겨울을 끝낼 봄눈이 내릴 차례였다. 떠나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워야 한다. 25년 전 코딱지 묻은 손으로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 집에 들어왔던 5살 아이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단 한나절이면 충분했다. 마당 구석에 장독대는 이미 사채업자들이 알맹이를 털어간 채 깨진 껍데기만 뒹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와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의 마루를 걸레질했다. 뼛속까지 시리던 그 부엌 바닥도 나를 짓누르던 눅눅한 솜니불의 무게도 이제는 그저 먼지 낀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연희야, 밥 좀 다오. 안방 문을 열자 모든 기력이 쇠에 미쳐버린 계모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있었다. 아들은 감옥으로, 재산은 압류로 흩어진 뒤 그녀에게 남은 건 침에 섞인 광기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천사표 최 여사가 어쩌다 저 꼴이 됐냐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밥그릇을 내밀지 않았다. 인생 뭐 있냐며 웃고 떠들던 그들에게 계모의 몰락은 그저 지나가는 흥미로운 얘기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맡에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25년 전 그녀가 내게 눈물을 섞어 먹였던 그 미음이었다. 어머니, 인생 뭐 있냐고 하셨죠? 이야기나 한 판 풀다 가는 거라고. 당신이 만든 지옥은 당신이 다 드시고 가세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러 가렵니다. 계모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그저 허겁지겁 미움을 들이켰다. 그녀의 탐욕스러웠던 입술 사이로 하얀 미음이 흘러내렸다. 나는 미련 없이 안방 문을 닫고 미리 챙겨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다. 과수원과 집은 이미 읍내 농협에 공매로 넘기는 절차를 마쳤다. 아버지의 빚을 탕감하고 남은 돈은 내 25년치 눈물값으로 충분했다. 대문 밖을 나서자 산마루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부드러웠다. 강원도의 매서운 칼바람 대신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깬 흙냄새가 섞인 봄바람이었다. 길가에는 채 녹지 않은 봄눈들이 햇살 아래서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었다. 시퍼렇게 얼어붙어 내 심장을 찌르던 서리꽃들도 그 눈과 함께 녹아내렸다. 멀리서 마을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가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응시했다. 그곳엔 더 이상 5살의 겁먹은 아이도 복수심에 불타던 서늘한 여자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견뎌내고 걸어 나오는 한 명의 인간만이 서 있었다.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고 내 몫의 평온을 되찾았을 뿐이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산골 마을을 보며 나는 아주 작게 소리 내어 웃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아주 가볍고 투명한 웃음이었다. 인생 뭐 있나. 그저 모진 세월 한판 잘 풀어내고 다시 새 길을 걸어가면 그만인 것을. 버스가 굽이진 산길을 돌자 우리 집 기와 지붕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내 인생의 가장 길고 추웠던 겨울이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다.